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전방의 부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전방 부대에 있는 한국군을 다 몰살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30%가 피해를 입어도 전투력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해군의 영향력이 작은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의 역할은 결국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와 전쟁에서는 상대적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불균형이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의 초기 대공 방어망,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제가 주력이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을 하는데 러시아제 미사일로 방어를 하는데 여기서 미사일의 우위가 드러난 거죠. 근데 전쟁터에서 지금 내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중동 전쟁 때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일시적 불균형 때문에 전술적 차이, 어떤 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공군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재병 협동이 잘 안 됐어요.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그 막강한 공군력이 왠지 활약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증세가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또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갑자기 있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기술적 우위가 등장하면 또 이제 일거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드론 문제는 이건 더 그런 불균형이 컸는데, 드론을 방어하는 방어 체제보다 드론이 갑자기 파괴력을 가진 이 속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들을 들으면 이 불균형은 이제 곧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 전쟁 때 T-34 전차를 못 막잖아요. 미군도 못 막아요. 그때 2.36인치 바추카포나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57mm 대전차포 가지고는 절대 파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3.5인치 바추카 나오고 또 이제 새 탱크 나오고 하면서는 또 이제 파괴가 돼요. 근데 그 전에도 57mm나 2.36인치도 파괴가 아예 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절대라는 게 없어. 또 급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하의 그 이타진의 유명한 타이거도 약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기를 맞춰서 파괴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갑자기 힘의 역전이 나니까 이번에 뭐 하긴 탱크도 그 제블린이라든가 드론에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요즘 전쟁의 기술 전쟁은 그런 거지. 이런 힘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 전쟁마다 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다들 드론 또 방어 무기에 열중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 또 이제 드론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요즘은 첨단 기술이란 게 이게 아주 계속 이렇기 때문에 딱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핵이라는 건 궁극의 무기인 동시에 이게 자멸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핵을 떨어뜨릴 때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핵이었고 미국도 잘 두 발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이미 패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망의 속도, 패망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핵 한 발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끝나요. 예를 들면 전술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일개 사단을 한순간에 전멸시키면서 순식간에 어떤 전세를 바꿀 수 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전방의 부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전방 부대의 어떤 전방 부대에 있는 한국군을 다 몰살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30%가 피해를 입어도 전투력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울까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잘 위험한 구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만 해도 이쪽이 1000km가 넘어요. 전선이 면적도 넓고. 그래서 전술핵 한 방으로 막 우크라이나의 절반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걔들이 갖고 있는 수소폭탄 뭐 이런 거, 그 무슨 반발 이런 거 써가지고 한 번에 뭐 그것도 지금 위치 그 위력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정말 반경 1000km 정도를
뭐 무인지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러시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핵이 사실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같이 뭐 한두 나라가 장악하던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했을 때는 어떤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이라는 거는 러시아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뭐 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말 지도에서 지우는 상황으로 썼다.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번 뭐가 열리면 유럽에도 핵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 80%가 죽고 니네는 다 죽는다. 우리는 국민의 50%가 죽고 니네는 다 죽는다. 그럼 50%가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이라는 건 인간에겐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예요. 트럼프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전에 트럼프가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하자면 아프가니스탄 철수한다는 틀은 트럼프가 만들어놨어요. 물론 철수 시기나 방법이나 좋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거꾸로 탈레반한테 순식간에 그 먹혀버렸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오바마 정권도 물러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잘 반발이 심했어. 기왕에 큰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그래서 국제 정세에서 미국은 민주당은 이렇고 공화당은 이렇다라는 게 꼭 고정된 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혈액형이 그 저기 성격 이거 안 믿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라고 한다고. 우리는 B형 인간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맞다가 쳤을 때, 근데 똑같은 B형 인간이라고 해도 자기 환경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특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B형 인간은 굉장히 성급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산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뭐 물부터 찾아다닌다. 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게 B형 인간은 물부터 찾는구나. 근데 그 B형 인간이 정글에 있어. 물이 아니라 뭐 바나나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트럼프나 또는 과거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어떤 정책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 이제 저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특히 인종 구성도 그렇고 국가 체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내 기억에도 대통령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진짜 실현이 돼서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트럼프도 결국 철수 안 했잖아. 그리고 정작 철수는 바이든이 해가지고 욕은 다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오바마 때부터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는 지금 말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과거 트럼프 4년을 보세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 안 한 게 얼마나 많은가. 티만 퍽퍽 냈지.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뭐 멕시코 장벽 쌓는다 이런 거는 뭐 좀 하긴 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막 허세만 부려댔지. 그 형제가 몇 명이야. 근데 뭐 해결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한번 쫓겨나 봤기 때문에 지금 그때처럼 했다간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도 우리처럼 솔직히 난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우리는 당이 군대보다 더 하잖아. 당론 그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찍어대는 건 미국은 안 그래요. 근데 미국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당이라는 속성상 그래도 우리만큼 그렇진 않아요. 특히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보수들은 트럼프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지원 끊겠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1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 1기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이 너무 컸다면 2기는 이제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를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그 공화당 지지 세력들의 큰 틀에서 트럼프도 못 벗어날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뭐 이렇게
허세 부리고 쇼하는 건 여전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런 해석도 많은데 저도 그럴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가끔 전 이런 얘기 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떠냐. 미국이나 뭐 외국 러시아나 이럴 때 궁금해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대.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누가 보장해. 뭐 농담이지만 한국은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정치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들으니까 얘기도 엄청 많이 듣고 그분들 말 다 맞냐고. 다 틀린다는 게 아니라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건 그 나라의 정보망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도 굉장히 광범위한 루트에 신뢰할 만한 소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게 100%또 맞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나 국가를 하니까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러시아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 푸틴도 모를 수도 있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독재자는 정작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알면 아니 인플레가 왜 나고 디플레이션이 왜 나고 뭐 정책이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면 아무리 유명한 뭐 대통령을 잘 나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성공한 정책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냐고. 없어. 모든 정책은 다 문제를 일으키고 득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러시아가 지금 딱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런 어떤 정밀한 예측까지는 그쪽 사람들도 못합니다. 그리고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수 능력이라는 데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것까지 끌어쓰고 있다. 그리고 북한 거를 끌어쓰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게 또 하나의 내관이잖아요. 그 부분을 작동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부담.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우리가 뭐 이러다가 중국하고도 하고 뭐 후티 반군하고도 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헤즈볼라랑도 하고 이러다 우리 파산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탄으로 북한과 거래를 했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뉴 블록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의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 미국도 이제는 국론 통일이 안 돼요. 거기도 이제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데 효과가 크구나. 그런 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역사의 가장 획기로 얘기하는 건 역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일본이 이제 세계 강국이 됐고 일본도 고립 중이고 세국 국가였는데 지금 일본은 뭐 한국과 일본은 하여간 전 세계에서 무역도 제일 많이 하고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세계 경제의 뭐 몇이다고 해도 자원을 팔아서 많이 버는 나라와 무역 특히 그 첨단 제품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중추에 콕콕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는 일본도 쇠국이었던 것 그리고 쇠국이었던 것에 대한 아픔이 크다는 거죠. 우리 집 마당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파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뭐 좋게 하지. 근데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팠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팠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 일본 전국 시대의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렇게 분석할 때 위로 갈수록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을 가장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쿠가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이 좀 억울한 게 노부나가나 히데요시가 좀 더 개방적이었던 건 그때가 전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니 한참 전쟁하는데 뭐 탱크 준다. 아, 미제니까 안 받아. 러시아 째니까 안 받아.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겠냐고. 근데 이제 다 끝났어. 안정이 됐어. 러시아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 미쳤냐? 니네가 왜 짓냐? 우리가 지을 거야.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독과가 있어야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좀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히데요시 가문이 집권했더라면 일본이 좀 더 개방적이었을 거고 그러면 메이지 유신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 중에서도 있고 대중적인 어떤 역사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를 떠나서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사적 업적에 대한 일본의 보편적인 정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데요시 가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한테 패배하는 데는 임진왜란이 결정적이었다고들 말하죠. 물론 이것도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드러나기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전을 안 했고 히데요시는 조선에 갔다가 자기 세력의 절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패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